분야의 제목은 나노스케일 재료 분석 1, 나노스케일 재료 분석 중에 구조 분석 분야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안재평 박사님이십니다. 잠깐 그 안재평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 박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분석과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각각 1988년, 1992년, 1996년에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97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포스트닥, 그리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의 내셔널 센터 포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의 포스트닥, 그리고 2000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오셔가지고 현재 책임연구원이시면서 특성분석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박사님께서는 이쪽 재료 분석 쪽에 그 다년간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경험, 그 다음에 최신 그런 기술들을 알고 계시고요. 오늘 튜토리얼 세션을 통해서 저희 분석학회 회원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자 합니다. 모두 박수로 강사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튜토리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갖고 계신 핸드폰은 모두 좀 무음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중간에 궁금하신 분들은 질의를 중간중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시죠.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키스트의 안재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굉장히 좌우가 넓어서 네, 시선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어쨌든 네. 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주제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노스케일 재료 분석 그리고 구조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노 재료라는 것들을 합성을 하고 만들고 소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측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연구 개발에 굉장히 일반화된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브로큰된 어떤 지식들 수업 시간에도 듣고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한 이런저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해서 연결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의 튜토리얼의 이 주제는 나노스케일에서의 구조 분석인데 구조 분석의 아주 디테일한 테크닉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배우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주로는 어떤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만드는 분도 있고 어떤 일성을 측정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분석 쪽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다양한 어떤 리뷰들이 있을 텐데 한번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죠. 여기에 오늘 해야 될 목록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성 그리고 나노의 역할 우리가 합성을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나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석 장비들이 뭐가 있나 여러분들이 아마 몇 가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따가 한번 가보죠. 그리고 분석 장비의 간단한 원리 그래서 이거 다를 소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장비들에 대한 원리들을 한번 같이 보고요. 그리고 구조 분석의 그 중에서 이제 촉매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최근 이제 몇 가지 핫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 나노라는 말이 들어가고 재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런 정도의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2시간 정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의 합성 및 특성인데 2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분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개념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내려가면 이제 그 원자 단위로 뭔가가 분해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합성이 되면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H2O로 가느냐 아니면 O2와 H2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를 합성한다 했을 때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또는 우리가 재료에게 부여하고 싶은 물성들은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있을 때는 간혹 물도 생기겠지만 수소와 산소를 우리가 느끼는 거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가스로 있으면 습도를 느낄 거고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모이면 이제 분자로도 가고 이럴 텐데 또 다른 어떤 전형적인 예가 이 카본이에요.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뭐 최근에는 이제 CNP에 C6P에 그래핀에 정말 물성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카본 하나만 가지고 그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결국은 이런 논링이나 아니면 어떤 배열 그리고 여기에 인피니티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얘들이 조금 스트레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분석 장비로 어떻게 접근해 갈 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나노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뭐 많이 본 슬라이드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파인만이라고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기저에 굉장히 큰 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노 시대의 어떤 성악을 알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노라는 말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뉴 펑션들을 우리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이 나노 테크놀로지에 기본적인 어떤 그 스케일 이슈가 있고 새로운 패브리케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통적인 재료 관점이 아니고 바이올로지컬한 부분과 또 디바이스와의 어떤 이런 융합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럭키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콜래보레이션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콜래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콜래보레이션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다를 테니까 이런 나노의 메소드로지나 캐릭터라이제이션의 테크닉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씩 한 번 한 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에 그 스케일 이슈를 먼저 이렇게 앞장에서 세 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이런 그 우주에서 보는 것이 축소가 되면 이런 동전이 되고 이런 동전이 축소가 되면 이와 같은 디스로케이션 정도가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거는 10의 9승, 10의 9승 정도를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 또는 8승의 옹스트롱 단위 정도니까 그 정도의 스케일들을 줄이게 되면 또는 반대로 가면 늘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대에 어떤 원자나 나노나 이런 물질들의 프로퍼티를 이제 끌어내고자 하는 거고 한번 느껴보세요. 이 스케일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자,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 그리고 점점 좀 들어가면 자, 요 정도가 여기에서 요 정도 사이즈로 내려오는 거라고 하네요. 서울의 어느 한 공간 여기가 키스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와 같이 보이고 있고 여기는 큰 잔디로 되어 있죠. 이거 뭐 아마 겨울에 찍었나 봐요. 그런 걸 보니까 자 이런 것이고 이런 동전 크기에서 원자 단위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 껍데기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층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층상에 이게 끝이겠구나 생각을 해보면 이 층상 안으로는 이와 같은 이제 벽돌들이 있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 시멘트가 있는 것처럼 이런 프로틴들이 있고 그 벽돌 하나 안에
또 다른 벽돌이 있죠. 예. 그리고 이 벽돌과 벽돌 사이는 정말로 시멘트를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프로틴으로 구성돼서 이 칼슘 카보네이트 CaCO3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럼 끝이냐? 예, 이 내부에도 또한 굉장히 많은 층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이제 원자의 배열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까 그 벽돌 안에는 이런 결정과 비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조개의 껍질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조개 껍질에 터프니스를 주는 것은 이런 프로틴이고 조개 껍질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런 크리스탈인 거죠. 예.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스케일로 우리가 전체적인 우주에서부터 원자까지의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참 1분 사이에 본 겁니다. 나노 쪽에서 보면 이게 뷰프루쿠스라고도 하고 라이커쿠스라고도 하고 이런 컵인데 약간 한 AB 한 300~400년 전 로마 시대의 컵이에요. 이게 재밌게도 이게 바깥에 빛이 있으면 요 내부는 녹색으로 보이고 요 컵 안에 빛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였겠죠. 네. 이런 컵을 뭐 이렇게 아무나 만들지는 못했을 거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떤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실제 이와 같은 나무 입자들이 이 유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독이나 유약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이와 같이 은나노 입자들이 이 더블 레이어로 존재를 하고 리프렉턴스를 바꿔주더라. 자, 그래서 컬러가 바뀐다. 이게 이제 나노의 역할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노 스케일에서 분석을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분석을, 자, 여러분들이 이 컵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건가? 자,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이 컵이 왜 바깥에서 보면 초록색이고 안에 불을 갖다 놓고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빨간색입니까? 그러면 뭐 it's magic 이렇게 갈까요? 자, 여튼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소재, 재료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뭐 시시각각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내부를 봤더니 이런 은나노라든지 이런 골드 파티클이라든지 이 안에도 골드 파티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캐터링을 바꾸더라. 그래서 옵틱을 바꾸는 것들을 봤더니 이런 파티클 사이즈, 쉐입, 조성 이런 건데 그것에 따라서 컬러들이 이렇게 좀 바뀌죠. 그리고 사이즈를 보면 대략 100나노에서 한 40나노. 그리고 주로 많이 예전에 쓰였던 것들은 이제 실버나 골드 파티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좋았죠. 그리고 플라즈마 임팩트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메탈 파티클들에서 작동을 하는 거였었고, 그러니까 컬러를 바꾸는 그런 어떤 마술과 같은 일들을 옛날에 그런 장인들을 해왔던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장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소재를 개발을 하는 거니까. 말이 그렇지 지금도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지 하고 지금 여기 재료공학이나 신소재공학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4년간 배우고 나서 자, 숙제를 하나를 딱 줘요. 텀페이퍼 같은 걸로. 자, 이거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근데 이게 AD 300~4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떤 그런 개념들은 너무 놀라운 거죠. 경험적이긴 했지만 그런 경험들에서 이런 사이즈를 컨트롤하고 쉐입을 컨트롤하고 디스트리뷰션을 컨트롤하고 보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뭔가 누군가 안 볼 때 뭐 살짝 뭐 집어넣고 이런 색깔을 내게 만들고 재밌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노의 이런 특성들이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광의 특성을 특별하게는 바꾸더라. 이런 나노의 어떤 측면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하나는 탑다운이고 하나는 바텀업이고. 그래서 탑다운은 인간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방식이고 바텀업은 자연의 방식이에요. 느낌이 오나요? 인간은 어떻게 탑다운을 하면서 뭔가 쉐이핑을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위에서부터 이 큰 돌을 망치질을 해서 쪼개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오나. 중간에 아마 끊어지긴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로댕을 만들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쪼개나가면 아주 나노 사이즈의 로댕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패브리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 자연은 이와 같이 원자 단위에서부터 아까 제가 물과 수소와 산소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그 그로스를 하죠. 그리고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방향으로 만들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체 쪽에서 이런 어떤 바텀업 방식으로 나노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컨트롤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합성 쪽에서는 이 방식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왜냐하면 쪼개는 거는 너무나 에너지가 로스되는 거고 이렇게 합성되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방향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어떤 나노라는 것들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 이러한 캐릭터라이제이션에서는 마이크론에서 나노 또는 옹스트롬까지를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이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워낙 작은 영역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멀티튜드로 분석이 돼야 되는, 다양한 테크닉을 컨비네이션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스케일에서 메저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합성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지금은 합성한 다음에 나노 사이즈의 메저먼트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어널리시스를 해보자.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이런 어널리시스가 컨비네이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널리시스와 함께 프로퍼티를 메저를 같이 해야 된다. 나노 영역에서. 자, 이런 얘기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노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돼야 되고 나노는 뭔가 요거를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바이오미믹처럼 자연계에서 다음 장에 이그젬플을 보여드릴 텐데, 자연도 인간도 합성을 하고 그 스트럭처를 부여를 하죠. 그 스트럭처에 따라서 프로퍼티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이거를 제어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합성을 우리가 자연계가 됐던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몇 가지 이그젬플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연꽃이라는 건데, 이 연꽃은 이와 같이 흔들리는 곳에 우리가 물을 확 뿌리면 절대 젖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젖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가 굉장히 내부가 이런 돌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기 형태의 물방울이 하나가 딱 얹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그 꽃잎이든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잎사귀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요 하나를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생으로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정도는 아주 잘 포커싱을 맞춰야지 요 내부가 보이는 정도죠. 그래서 이게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하는
친수성과 소수성 중에서 물에 젖지 않고 이렇게 해서 먼지를 다 날려버리죠. 그렇게 하는 어떤 특성을 부여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걸로 옷을 만든 것과 아니죠. 이런 걸 옷을 만든 것과 기존에 우리가 지금 저도 이런 옷을 입었을 텐데 두 개의 옷의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옷에 먼지 어떤 것들을 커피가 됐던 뭐를 붙인 다음에 물로 한번 휙 하고 하면 그냥 깨끗하게 클리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자,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자연을 어떻게 따라잡을 건가, 뭐 이런 거고. 도마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도마뱀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진화들을 해왔는데 이 발바닥을 보면 이와 같이 생겼고 이런 발바닥의 내부를 보면 또 나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나노 구조들이 또 나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가 얘랑 비슷한 빨판을 만들면 여기에 공기층으로 인해서 이런 로봇이 벽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무게와 공기층 간의 어떤 경쟁 관계가 되겠지만 공기층을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준다면 얘는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 나노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자, 원자, 분자, 그리고 결정, 비정질, 화학 구조의 조성, 형태, 크기, 복합화, 결합,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접하는 부분이고, 자, 왜 중요한가라고 지금까지 이제 그 퀘스천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에서 또는 연구소에서 주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그리고 이런 물성 이 중에 하나 또는 둘 또는 복합화된 물성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에 나노 구조가 있다는 거고 그 나노 구조를 우리가 적절하게 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들어갈 건가 이걸 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름은 모르니까 여기 한 줄로 이렇게 딱 가보죠. 재료 무슨 재료 만들고 계세요? 네. 마그네슘 합금 만들어서 무슨 일을 그 다음에 해요? 특성 평가 쪽을 하세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재료를 합성을 하겠어요? 특성 평가 쪽이에요. 네, 이러면 재미없으시는데 그 뒤는 무슨 재료를 만들고 있어요? 알루미늄 합금 직접 만들어요? 네, 직접 제조도. 네, 그럼 직접 만든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요? 어떤 장비로 활용을 하죠? OM이라든지 SEM, 네. 추후에 TEM 네. 활용해서 기술을 같이 하고요. 예. 주로 기계적 특성은 경도나 아니면 공장시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한 5-6개 장비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죠. 그러니까 주로 이런 프로시저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합성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거기다 부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합성을 했는데 자, 그 합성된 재료가 과연 얼마만큼 적정하게 합성이 됐냐 그리고 그것에 부여하고자 했던 프로퍼티가 얼마만큼 잘 발현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은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디텍터가 있고 그 사이에 샘플이 있고 그래서 소스와 샘플이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샘플의 정보를 가지고 나온 어떤 얘들의 변화된 형태 이거를 우리가 디텍션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소스라는 것은 주로는 이런 웨이브렌스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웨이브렌스가 스캐터링, 인터랙션을 할 때 주로는 이와 같이 3개가 바뀝니다. 그래서 페이스 체인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페이스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는 뭔가요? 상이 바뀌는 거니까 이와 같은 게 페이스 체인지죠. 그리고 앰플리튜드가 바뀌는, 높이가 바뀌는 거죠.
예, 이 높이가 더 바뀌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높이는 얘보다는 낮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페이스하고 앰플리튜드가 둘 다 바뀐 거죠. 예. 그리고 요거 살짝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터피어런스가 생기면 이와 같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빛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전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웨이브랭스를 가지고 이 소스를 사용을 하고 샘플하고의 인터랙션 또는 스캐터링을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 가지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이 디텍터가 작동하는 디텍션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본다. 얘는 물론 이거랑 똑같으니까 변화 없이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보면 이 사람의 가슴 사진을 여기서 찍으면 이와 같이 되고 소스는 엑스레이고 이 경우에 샘플은 이 사람이고 그리고 디텍션 되는 것은 필름이죠. 그래서 필름에 디텍션이 됐는데 이때 소스는 이 엑스레이로부터 강도가 살짝 변한 이런 데들은 엑스레이가 많이 전달이 안 된 거고 이런 데는 엑스레이가 많이 전달이 된 거죠. 여긴 살이고 여긴 뼈. 뼈는 스캐터링이 심하니까 엑스레이가 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 덜 빠진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데가 부러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는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소스와 이 디텍터와 이 샘플과 이거로부터 우리가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빅팩이 생겼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앞장에서 보여드린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분석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이다 끝이다라는 것에 가장 정점에 뭐가 있냐면 이런 원자 단위 아까 분자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결정쯤 와야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나 나노 파티클이나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TiO2의 결정인데 이 TiO2의 결정은 31개로 이게 3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Ti하고 이 색깔이 O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정 안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얘를 튜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에다가 도핑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자리를 치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기를 베이컨시로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재료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재료의 프로퍼티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최소 단위를 이와 같은 유니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셀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와 같이 7개가 있고 얘처럼 라면 박스를 어떻게 찌그러뜨리냐에 따라서 이게 오스로빅인데 라면 박스가 오스로빅이 이 녀석이 뒤로 자빠지면 뭐 이런 모노크리닉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옆으로 자빠지면 이게 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런 앞에서 보여드린 요 유니셀을 빗장애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요건 A하고 B가 같고 요게 90도이고 C축으로도 90도인데 길이가 A, B랑 다른 거. 이게 딱 어디냐? 이게 테트라고날이죠. 그래서 TiO2는 테트라고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리스탈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7개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브라바이스 레티스가 여기에 7개를 더해서 14개가 있고 포인트 그룹이 32개, 스페이스 그룹이 230개. 자, 이게 뭔 소리냐? 여튼 결정학을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재료를 한다 그러면 대략은 브라바이스 레티스 14개까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크게 더 공부를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프랑스 말로는 브라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브라베 레티스나 브라바이스 레티스나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 요것들 하나하나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유닛셀을 이해하는 것 이게 분석의 가장 정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브라베의 레티스는 이와 같이 1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알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샘플을 여기다가 턱하니 갖다 놓으면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고 TiO2에다가 엑스레이를 추가를 시키면 뭐가 될 거냐. 자, 뭐 어쨌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엑스레이를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엑스레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 이게 만약에 셈의 전자비입니다. 자, 셈의 전자빔이 여기를 때렸다. 자, 그러면 이 디텍터는 뭘 얻을 거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주로 얻는 거는 세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이미지. 아까 엑스레이에서 그 사람의 가슴 사진을 봤죠. 하나의 투과된 이미지죠. 자, 그 굉장히 전형적인 우리가 이미지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본 거고, 또 다르게는 여기에서 회절이 이와 같이 일어나면 디프렉션이라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엑스레이와 같은 거라든지 심스와 같이 이 원자를 이온화시킨다든지 해서 매스를 측정하거나 EDX와 같이 얘를 여기에 있는 전자를 띄어내서 걔를 그라운딩으로 떨어질 때 나오는 엑스레이를 검출을 하면 이게 또 ED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조성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의 결정의 어떤 나노 재료의 분석을 세 가지로 딱 얘기하라고 하면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를 보고자 하는 거고, 또 다르게는 회절이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고, 또 다르게는 이 안에 있는 조성을 보고자 하는 거고. 자, 이미지가 아주 작아져서 아까 조개 껍질의 끝단까지 가면 그게 어떤 이미지가 되느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원자 단위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디프렉션, 디프렉션을 여기서 시킨다. 그러면 얘의 주기에 따른 독특한 회절 패턴이 얻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원소들을 정말 정량을 끝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빔의 크기를 여기다만 때릴 수 있다. 그러면 요 원자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얘를 여기다만 못 때리죠. 그러니까 얘가 샤워하고 샤워하고 지나가는데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이걸 기껏해야 나노 사이즈밖에 지금 컨트롤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단적인 이 정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분석 쪽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세 개를 어떻게 잘 이해를 하느냐. 자, 그것과 이것과 이퀴벌런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마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복합적인 것들도 막 섞여 있을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TM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TM 기능과 어울린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는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분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석의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보면, 몇 가지쯤 아까 언뜻 한 6가지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백과사전에 있는 용어 분석 장비 용어 설명집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책자에 쭉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색깔의 파란색은 구조를 보는 거고, 이 빨간색은 케미컬 컴포지션을 보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은 둘 다 같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구조도 보고, 결정 구조도 보고,
화학 조성도 보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장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이와 같은 장비들이 있고 그래서 알파베티컬리 A에서 Z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나노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183가지나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언뜻 쭉 봐보세요. 얼마나 내가 많은 장비를 알고 있고 쓰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지. 자, 그래서 내 기관에, 내 학교에, 내 연구소에 자, 이런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한다. 자, 그런데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 앞에서 나노가 되면 쉐입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쉐입은 딥필름 타입의 2차원 나노 구조가 있고, 나노선 타입의 1차원 나노선이 있고, XYZ가 다 나노 사이즈가 된 0차원 퀀텀 닷과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거는 이것의 굉장히 넓은 영역을 보기도 하고 이쪽 방향에서 보면 굉장히 좁은 영역을 보여야 돼요. 이쪽은 위에서 보면 굉장히 좁은 면적이고 옆에서 보면 굉장히 긴 길이이고, 자, 이런 것들에 맞는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몇 가지의 장비, 대표적인 장비들의 소스와 샘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XPS는 엑스레이를 소스로 쏴주죠. 인터랙션 후에 우리가 디텍터에서 얻는 거는 포토일렉트론. 그때 이 XPS가 만약에 여기에다 쏴졌다면 침투하는 뎁스는 약 1에서 10나노미터 이와 같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에서 10나노미터의 필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얘가 동일하게 이 구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XPS를 이 구조에다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워킹하겠냐라는 거죠. 워킹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XPS의 프로브 사이즈, 그러니까 엑스레이처럼 가서 빔 샘플을 때리는 사이즈가 100마이크로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나노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100마이크로로 여기를 때려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걸 디텍션을 한다. 우리가 노이즈밖에는 없는 게 없어요. 결국은 이 뎁스와 에어리어를 우리가 적절하게 알아야지만이 결국 이 구조에서 이 장비가 워킹할 건지 이 구조에서 워킹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엘리먼트를 어디까지 조성을 보거나 구조를 볼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장비의 디텍션 리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장비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이 장비가 좋아도 이거 하나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말 상태로 무지개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 집단의 정보를 얻으면 된다. 워킹합니다, 얘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개의 장비를 아까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분석 장비를 쓸 때 그런 멀티플에 대한 장비들을 우리가 써야 된다, 이런 거였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컴파운드나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게 알루미늄이냐 아니면 철이냐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양, 그리고 그것이 분포하고 있는 어떤 크기, 나노 사이즈로 분포하냐 아니면 마이크로 사이즈로 분포하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머릿속에서 이게 회전이 딱 된 뒤에 분석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비에 대한 것들은 이런 나노 분석 장비가 있고, 서피스를 분석하는 장비가 있고, 틴필름을 분석하는 게 있고, 여기서 틴필름이다라는 것은 서브스트레이트를 포함한 약간 두꺼운 것들이고, 서피스 어널리시스다라는 것은 정말로 서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벌크들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나노다 그러면은 요 정도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찰스 에반스 같은 곳에서 분석을 많이 하는 곳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표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스팟 사이즈, 엑스레이의 사이즈가 얼마냐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하나는 레졸루션이죠. 디텍션에 가능한 레졸루션.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전자현미경의 영역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 엑스레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빔 사이즈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1mm, 뭐 100 마이크로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옹스트롱 정도까지 오면 거의 이제 TEM 하나만 남고 다 더 쓸 장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여튼 추구하는 방향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근데 우리가 해보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거나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러한 장비들을 컴바인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 이거를 제시하는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분석 장비를 앞에서 쭉 그 183개를 표로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히 대표적인 장비들이고, 여기에 뭐 TM 하나 봐볼까요? 그래서 샘플이 얇게 있는데, 전자가 들어가서 투과돼서 투과된 것과 산란된 전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들을 디텍션을 하면 이 샘플의 이 위치에서의 정보를 안다. 이게 이 그림이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 소스가 뭐고, 그 다음에 내가 디텍션하는 최종 물질이 뭔지를 아는 것이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로 쓰는 장비는 여기서 뭘까? 한번 봐보세요. 셈, 전자가 와서 때리고 전자가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OM 같은 것들, 한우가 들어가서 한우가 나오고, 빛이 들어가서 빛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데 이렇게 쭉 해놓고 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얘기해 주는 것은 세 개다라는 거예요. 소스, 인터랙션, 디텍터. 이 세 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디텍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샘플인데, 그럼으로써 샘플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미지, 디프렉션, 스펙트로스코피. 3,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 장비의 간단한 원리, 이거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재료 분석 또는 나노 분석에서 쓰이는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두 개를 설명을 드리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인데 아마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긴 비디오인데,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쫙쫙쫙쫙 움직이고, 잠깐 앞쪽만 봐볼까요? 아니 다 아실 거다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TEM도 마찬가지로, TEM은 직접 이렇게 하는 거를 못 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그림만 한번 쭉 봐보세요. 여기에서 필라멘트가 있고, 이 필라멘트로부터 여기서 이제 전자가 쭉 나가게 되는데, 보지 말라네요. 자, 그래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템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하는지를 비디오를 좀 담은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시간상 스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프렉션하고 이미지 TM인데, 이게 우리가 요 영역 중요하고, 여기 샘플 들어가는 영역 중요하고, 여기 우리가 이제 스크린으로 이미지 보는 영역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라멘트에서 샘플까지 이게 전자가 오고, 여기서 투과와 회절, 산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들이 다시 모이는 지점, 이 지점에 우리가 회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절을 우리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디프렉션 패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봄으로써 이 재료가
어떤 구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도.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원 과정이든 어디든 전문 TM 분석 워크샵이나 강의에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다시 쭉 흩어지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세 개가 나갔던 처음 지점이죠. 이게 세 개가 다시 모이는 지점. 그래서 요 이미지가 요 자리로 오는 거. 여기가 그래서 이미지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면에 필름을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은 형태가 얻어지죠. 자, 그래서 TM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앞에 세 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이미지와 해저를 본 거죠. 조성은 어디서 보냐? 조성은 여기에 디텍터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여기에서 나온 엑스레이를 디텍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조성이 얼마다. 그래서 얘의 조성을 알고 얘의 구조를 알고 이미지는 이렇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미지, 디프렉션, 케미컬 어널리시스에 해당하는 빔의 구조들인데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이 디프렉션, 회절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세드 패턴, 하나는 나노 디프렉션, 하나는 컨버전트 빔 디프렉션. 뭐 TM 쪽에서 잠시 서성거린 분들은 뭐 용어가 익숙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디프렉션이 뭐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디프렉션을 할 때 빔을 전자현미경을 컨트롤해서 빔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 빔의 각도도 조절을 한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디프렉션은 이와 같이 5개가 얻어지죠. 그래서 세드 패턴, 링 패턴, 나노빔 디프렉션,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 기구치 패턴, 그리고 시베드 패턴. 이 각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결정하게 대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크리스탈 시스템, 브라벳 시스템, 그리고 포인트 그룹 32개, 스페이스 그룹 230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230개 중에 내 물질이 195번이다 이렇게 딱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테크닉이죠. 뭐 할 때. 일정 구조를 우리가 해석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뭐 이 중에서 나노빔 디프렉션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드는 샘플의 굉장히 넓은 영역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고, 이 나노빔은 이런 샘플들 중에서 이 자리만 딱 때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영역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이거는 수백 마이크로 정도를 때리는 반면에 여기는 1나노, 2나노 정도를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작은 영역의 나노 파티클 하나에서의 구조를 볼 수 있죠. 여기가 디프렉션이 될 테니까. 자,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런 회절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는 이 많은 뭔가 이게 교차로 같은 것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기구치 패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패턴, 요거는 딱 하나만, 이 중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죠. 또는 이거 하나만. 요게 요 기구치 패턴이고, 이거는 홀 패턴 전체를 다 매핑한 거고, 이 중에 일부가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디파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디파인들을 결정 구조에서 쓰더라. 자, 이런 거고, 엑스레이와 우리가 링 패턴 이거를 좀 한번 비교를 해봐요. 왜냐하면 이제 장비 두 개가 굉장히 결정 구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엑스레이와 링 패턴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자, 먼저 링 패턴을 보시면 링이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다 그려보면 이와 같이 이제 그려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세드를 얻어도 이와 같이 얻어지죠. 근데 이제 링하고 세드는 어떤 관계냐? 링의 부분 집합이 얘가 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이 링의 어떤 두 점이
2점인가요? 4점인가요? 4점이 이렇게 찍혔고 두 번째 링에 이 2점에 이렇게 찍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폴리크리스탈로 많으면 이와 같은 링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것과의 상관관계는 얘를 4분면으로 딱 쪼개서 엑스레이에다 붙이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구조가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선형적인 사이즈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을 비례로 해서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10배를 길이를 늘렸다 그러면 얘의 강도와 거리와 이것들이 다 똑같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이퀘이션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래그 이퀘이션이 여기에 쓰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결정 구조의 원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럼 쓰이냐 그랬을 때 이런 나노 파티클이 이와 같이 라드가 되면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합성하는 사람들은 요게 요 방향으로 컸을까 요 방향으로 컸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면에다가 폴리머를 붙여서 이 방향을 키울 건지 이면에다 폴리머를 붙일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왕왕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실험의 당사자로서는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방향이 이게 도대체 무슨 방향인지 그랬을 때 아주 일반적으로는 접근하는 방법은 딱 하이 레졸루션 한 장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이 레졸루션을 요 하나를 찍으면 이와 같이 보이죠. 그러면 이런 하이 레졸루션을 보고 얘를 이미지를 회절로 아까 세 가지 중에서 이미지 하나 나왔죠. 얘는 저배우 이미지고 얘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고 어쨌든 이미지가 나왔고 얘를 디프렉션으로 딱 전환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디프렉션이 얻어지고 이 디프렉션은 해석을 해보면 FE354 114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FE354 나노 파티클을 내가 합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면으로 내가 이면으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알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여기에서 얘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정도의 이 내용이 일치한다. 그래서 사이즈라든지 디포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시뮬레이션까지를 우리가 매칭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다음 문제고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이미지를 애토믹까지 얻으면 이거로부터 회절이 얻어지는 거고 포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자 이거로부터 구조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의 방향이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방향들은 우리가 하이 레졸루션 한 장을 찍음으로써 사실 결정 구조까지 아주 쉽게 그냥 왕클릭으로 끝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 파란색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엑스레이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고 이런 TM에서의 디프렉션 패턴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데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디프렉션 관계들을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쭉 드렸다면 이제 그 예들을 지금서부터는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로 구조가 있고 나노 구조가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마크로 구조를 담당하는 장비들이 쭉 있어요. SEM, EPMA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의 스펙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V서부터 이렇게 되면 2000V죠. 2000V에서 30kV까지 레졸루션은 2나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히팅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파티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 또는 여기다가 수분을 집어넣으면 수분이 어떻게 컨덴세이션 되는지 우리가 본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마크로 레벨에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다른 FIB 같은 장비, 이런 장비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TM 샘플을 가지고 만들지만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보게 되죠. 네, 또 다르게는 TM 어떤 샘플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잠깐 보고 간다면 이것도 안 되나? 자, 지금 어떤 이런 그 패턴된 반도체 위에 내가 FIB에 있는 이온으로 때리게 되면 이와 같이 양쪽에 밀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원자들은 점점 없어지죠. 예, 가운데 굉장히 얇고 긴 다리가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TM 샘플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아주 얇아지면 그러면 이제 여기를 따서 우리가 TM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슬라이스 앤 뷰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렇게 해서 3차원적으로는 걔들을 슬라이스 앤 뷰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면 이와 같은 어떤 다공체에서의 포화 스트럭처 또는 물질의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이제 3차원적으로, 이게 꼭 포화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죠. A와 B의 어떤 재료라면 A와 B의 어떤 분포도를 우리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게 3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론 스케일에서 이렇게 쭉 F5에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노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분석들을 할 수 있냐? 이때는 어널리티컬, 셈, FIB, TM 중에서 이제 점점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할 수 없이 이쪽 스케일이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TM이나 FIB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노 스케일의 분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어널리티컬 셈에서 TM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야 되는 과정 중에 샘플링은 FIB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FIB로 아까처럼 얇게 만들면 TM 샘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셈에서는 모폴로지 위주 그리고 화학 조성을 봐왔다면 이제 이쪽 TM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까 그 결정 구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노 스트럭처 그리고 마찬가지 케미스트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셈에 해당하는 스펙이라고 한다면 이게 TM에 해당하는 스펙이에요. 그래서 대체로는 여기 니디에 맞게 나노미터가 오스롱, 마이크로미터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샘플 사이즈도 뭐 이렇게 작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샘플 프랩도 여기서는 벌크로 그냥 뚝뚝 잘라서 보면 됐는데 포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컨트라스트 메커니즘이 셈에서는 토포그래피였었는데 TM에서는 이건 두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디프렉션에 의한 컨트라스트를 만들죠. 그 다음에 디멘전으로 봤어도 프로젝션 하느냐 아니면 토포그래피를 하느냐 이런 측면들로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노 스케일에서의 어떤 분석이고, 그래서 셈을 나노 스케일에서 우리가 하느냐, 뭐 이게 나노라고 나누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좀 러프한 나노 또는 마이크로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본다. 그 다음에 FIB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본다면 어떻게 볼 것이냐, 구조를 이 라인 밑에 있는 이런 어떤 디펙트를 우리가 FIB에서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위에서는 셈에서는 절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디펙트를 보게 되고, 또 TM 영역쯤 오면은 이와 같은 디펙트를 원자 단위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스케일 이슈 측면에서의 분석들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셈은 셈, 뭐 FIB는 FIB 됐다면 그거를 좀 이제 복합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런 분말이 있어요. 이 분말로부터 세드를 보고, 그 다음에 얘로부터 하이 레졸루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디프렉션을 보고,
여기에서 디프렉션을 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미지도 살짝 다르지만 디프렉션도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 구조랑 여기 구조가 코어와 센터가 아니죠. 코어와 쉘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걸 EDX나 일스와 같은 조성을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본다면 여기는 코발트하고 산소가 나오고 여기는 코발트가 나와서 대략 여기는 산화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EDS나 일스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조성들을 보게 되고, 자,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봤어요, 그죠? 자, 디프렉션, 이런 디프렉션을 봤고, 스펙트로스코피, 이걸 봤고, 자, 이 세 개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약 25나노 정도의 크기의 3나노짜리의 쉘이 뭐와 뭐로, 싱글 크리스탈로, 그 다음에 코발트 옥사이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런 나노 파티클에서 이 부분 또는 이 부분, 이게 만약에 어떤 옥사이드가 없으면 좋다든지 있어야 꼭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디파인을 해야 된다면 요 한 페이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대로 실험을 해서 분석 데이터를 얻는다면 이 한 페이지로 사실은 끝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멀티튜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의 한 분야다라는 거예요. 자, 방막일 경우 그럼 어떨 거냐? 그래서 여러 개의 장비를 우리가 방막에서 사실은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이런 XPS, SEM, 그 다음에 TEM,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장비를 한번 써봐요. 자, 이런 구조일 것이다라고 XPS는 얘가 뎁스 프로파일을 XPS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정도로 조성은 분포를 하며 두께는 이런 정도로 두께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방막은 이런 구조다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장비를 샘플을 쌤에서 봤더니 이와 같아요. 좀 티키미리하죠. 아무래도 나노 사이즈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잘 아주 컨트라스트를 분해를 해봤더니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요거랑 같냐? 이건 뭐 바닥이라고 치고요. 자, 그랬더니 19나노, 여기에 SiO2 30나노. 일단 뭐 첨서부터 다 어그러지죠. 그러면 누가 맞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TM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TM 쪽은 실제로 이와 같이 보이고 여기서 이것들을 다 잘라보면 하나하나 디프렉션도 해보고 조성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봤더니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샘플의 두께를 하나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디파인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TM에서 요게 7나노니까 그리고 이건 내가 SiO2를 입혔으니까 이렇게 하고 결정하고 끝날 일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TM에서 여기다가 EDX를 놓고 만약에 보면 이 연처리가 다 나와요. 아마 여기 경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텐데, 자, 그러면 그게 SiO2냐? 답할 수 없죠. 그죠? 이럴 때 XPS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답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랩스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깎아 나오면서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이 자리에서는 SiO2의 픽만이 아마 이 언저리 어딘가에서 뜨겠죠. 그러면 그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서 XPS로 측정을 해보니까 SiO2만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역시 그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디파인들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TM에서는 이런 어떤 굉장히 꽈배기 같은 형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 토모그래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3차원적인 영상들을 우리가 얻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틸트해가면서 다 찍어가지고 이미지를 보통 한 200장 정도를 합성을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틸팅 각도에 따라서 얘를 하나 만들어서 놓고
예, 그것에 대한 스케치를 함으로써 이 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헐렁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촉매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의 이제 예를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릴 텐데, 촉매 그러면 일단 나노 파티클이에요, 그죠? 나노 파티클의 촉매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일반적으로는 PT 계열로 우리가 촉매를 쓰는데, 이 촉매의 PT를 왜 PT가 촉매냐 하고 봤더니 전자구조가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본딩이 있고 여기가 안티 본딩 전자구조가 있는데 가운데는 비어있고 페림 레벨은 이런 정도에 위치했더라.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이런 전자구조의 특징을 가지면 촉매다. 그리고 그게 PT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전자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어쩔 거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걔도 그러면 촉매 특성을 가질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오비탈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 이런 거를 밴드갭 엔지니어링 또는 오비탈 엔지니어링, 단어로는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에서는 정치공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슷한 얘기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주물르고 싶을 때, 자, 그래서 오비탈을 주물르고 싶을 때 이 두 개의 어떤 큰 것들을 바라보고 이거를 맞춰주면 될 거냐. 이제 이게 최근에 가장 큰 촉매 분야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PT의 전 원자 주기율 표에서 전 원소와 PT의 다음 원소를 이렇게 섞으면 PT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PT는 지금 이런 구조였었는데, 골드는 이런 구조고 이리듐은 이런 구조인데 두 개를 섞어놨더니 이런 구조가 나오더라. 봐보세요, 이거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면 야, 이리듐하고 골드를 섞으면 야, 얘도 촉매가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비탈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만들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나갈 거냐, 나무 사이즈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래서 만들었을 때 쉘이 될 수도 있고, 뭐 솔리드 솔루션으로 완전히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바깥에만 뭔가로 쌓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나노 파티클을 내가 합성하고 싶다고 해서 합성이 되지는 않겠지만, 뭐 가정할 수 있는 형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이제 여기에 하나의 에그젠플인데, 여기 보시면 내부는 팔라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주술을 걸어보세요.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에서 과연 여기에 있는 팔라듐과 골드를 어떻게 분석을 하면 아까 같은 오비탈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TM 사진 하나 얻었죠. 뭐 엑스레이도 아마 얻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이 레졸루션도 아마 얻을 거고, 여기서 골드가 있나 하면서 이런 데다가 이제 EDX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골드도 찍어볼 거고, 자, 이와 같이 이제 할 거겠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엑스레이를 보면 이와 같이 나오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골드가 있고 이쪽에 팔라듐이 있는 원래 표준 자리인데, 골드를 표면에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골드픽은 엑스레이 상에서 안 뜨더라라는 거. 골드가 없냐? 이 샘플에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골드가 있어요. 그러면 골드의 엑스레이 픽은 어디로 갔냐? 이제 우리가 한번 황당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팔라듐처럼 바뀌었냐, 골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골드는 노블하다. 그래서 골드는 촉매 특성이 없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앞에서 봤던 이 재료는 아주 촉매 특성이 우수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더니 이 팔라듐 픽에 이런 것들이 어시메트리하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쪽은 이쪽이랑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제 이런 질문으로 한 발씩 들어가 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하이 레졸루션을 이렇게 찍어요. 예, 그리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에 대한 레티스들을 다 측정을 하죠. 예, 그리고 뭐 이게 어떤 형태의 구조들인지들을 또 디프렉션을 통해서 보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디프렉션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이런 라인 프로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 원자간 거리들을 다 측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끝에 있는 게 정말 골드의 디스페이싱을 갖고 있는가, 여기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게 애매하더라. 자, 그래서 EDX를 측정을 해봤더니, 예, 이런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라인 프로파일을 했더니 골드가 양쪽 끝단에 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끝단에는 골드가 있는 게 확실하고 내부는, 예, 팔라듐 코어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 골드는, 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정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골드가 팔라듐 격자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골드가 팔라듐하고 동일한 격자를 가졌다. 자, 그러면 이 골드는 골드냐 아니면 팔라듐이냐, 아니면 팔라듐도 아니고 골드도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씩 던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라 그러면은 해오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예, 찍고 엑스레이 찍고, 예, 그 다음에 이미지 보고,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보고, FFT에서 결정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예, 그리고 EDX에서 골드가 있는지 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추론컨대 코아쉘이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나 여러분 아까 같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런 것들에서 이런 정도의 구조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레티스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상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뭘 더 할 수 있겠냐. 예. 그랬을 때 이런 구조들을 그래서 이런 구조이구나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페이스의 어떤 어시메트릭한 부분들이 왜 일어날 거냐, 이걸 좀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두세 장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개념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자, 여기서 뭘 더 할 거냐, 이런 걸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예.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죠. 예. 그래서 XRD 피크 이동, 뭐 그래서 타이탄 가지고 원자단위, 애톰 프로브를 가지고 각각의 골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TM의 에이스타나 탑스핀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산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의 스트레인 분석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애토믹하게 또는 마이크로하게 3D도 해야 되고, 전자 구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정말로 촉매 역할을 한다면, 예, 인시튜로, 예, 그 촉매와 동일 환경 하에서, 예, 전자 구조나, 예, 결정 구조도 봐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서는, 예,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해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의 이제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까 얻은 거는 이런 걸 얻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픽에 아주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픽이 하나 딱 뜨고 끝나야죠, 엑스레이가.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장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가우시안 픽들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런 픽이 그 브로드닝이 생긴다,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퍼진다, 이런 거는 이제 일부 격자가 인장 또는 압축을 상호받아서 픽이 내려온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일부 격자가 일괄적으로 팽창했다. 그러면 얘는 시프트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면 얘는 수축한 거고, 얘가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면 얘는 팽창한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왼쪽으로 가는 게 팽창입니다. 자, 그래서 골드 쪽에서는 어땠었냐면 다시 한번 잠깐 보면 골드픽이 이 자리에 있는데 골드가 오른쪽으로 갔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골드픽은 없으니까 팔라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골드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골드 입장에서는 수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얘가 이쪽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팔라듐 입장에서는 팽창한 것이고,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픽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픽이 일로 이동했다 수축한 거죠. 얘가 아모포스처럼 아주 결정이 깨져가고 있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브로드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거는 이렇게 어시메트릭한 가우시안으로부터 떨어진 이런 픽들의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얘기들이죠. 네, 그랬을 때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안에가 팔라듐이다라고 보고 겉에가 골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이건 틴필름에서도 동일합니다. 네. 자, 그래서 틴필름이라고 보셔도 되고 나노 파티클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때 이 안에 있는 팔라듐은 뭐 일단 자기 결정을 가졌다고 치고, 골드가 완전히 어시메트릭한 거를 잠시 뒤로 하고 팔라듐 위에 그대로 에피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거죠. 물질은 다르지만 결정 구조 측면에서는 퍼펙트하게 똑같은 지금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골드는 팔라듐에 비해서 격자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리고 팔라듐은 자기 격자를 그냥 갖는다. 그래서 팔라듐도 오리지널이고 골드도 그냥 위에 얹어졌다면 골드 나오고 팔라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픽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골드가 이 위에 얹어지기 위해서 수축이 됐어요. 원래 이 자리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자리로 왔어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럼 자기 격자보다 감소했잖아요. 얘가 원래는 이만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픽은 여기서 수축을 하게 될 텐데, 골드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겠죠. 수축을 하니까 오른쪽으로. 그렇게 해서 각각의 스트레인들이 이 경우가 이제 골드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놈이 수축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데 그게 팔라듐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팔라듐까지 간 거예요. 자, 또 다르게는 완전하게 동일하게 팔라듐에 얹어졌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팔라듐 픽이 나온다 이런데, 요게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좀 섞여 있다. 자, 이러면 어쩔 거냐? 그러면 요 픽이 이렇게 주저앉을 겁니다. 그죠? 여기가 러프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자, 스트레인을 가지고 있다. 얘가 여기에 딱 끊어지지 않고 여기에 이쪽이 살짝 빗겨 있다. 그러면 그 빗겨 있는 만큼 요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페이스를. 자, 그래서 팔라듐이 있고 골드가 있는데 요놈이 이만큼 나와 있다. 그러면 픽은 시프트를 그만큼 한다. 이렇게 봤고, 자, 그래서 요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에서 얘는 거의 팔라듐에 근접한 형태의 결정 구조를 가질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 결정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시프트 하겠죠?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곳에 해당하는 거는 팔라듐에 가깝고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골드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픽으로 봐서는 팔라듐 픽에 있으면서 골드 쪽을 쳐다보겠죠. 팔라듐 역시 똑같습니다. 이 내부는 팔라듐의 오리지널 디스페이싱을 갖겠지만 위로 올라가서 계면 쪽으로 가면 골드랑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 팔라듐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늘어나면 엑스레이 픽으로서는 왼쪽으로 가야죠. 팔라듐 픽에서 본다면. 자, 그래서 팔라듐 픽의 그 어시메트릭한 픽이 나오는 이유는 얘는 늘어나고 있고 얘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컴바인된 이펙트에 의해서 그 픽들이 움직이더라라는 거고, 이와 같은 스트레인을 우리가 컨스트레인을 하게 되면 이런 아까 같은 엑스레이 픽이 나오면서 이와 같이 골드로부터 팔라듐과 동일한 형태의 오비탈 이 전자 구조를 우리가 얻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엑스레이 픽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스트레인 관계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얘들이 조금의 특성을 갖는 데까지 훨씬 더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셨어요. 조금 지나가면서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량적으로 보여주자라는 건데 여기 조금 스킵해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 설명을 할게요. 네, 이건데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쭉 스캔을 하면서 나노빔으로 스캔을 하면서 요 안에 있는 각각의 디프렉션 패턴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캔을 쫙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100개 스캔을 하고 여기서 아래로 100개를 스캔을 하면 요거에서 10,000개의 점이 찍히잖아요. 요 디프렉션 패턴을 10,000개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요 10,000개의 디프렉션 패턴이 얼마만큼 찌그러져 있느냐를 가지고 요 그레인 안에 있는 여기에 빨간 쪽에 스트레인이 얼마만큼 걸리고 이쪽으로는 얼마만큼 스트레인이 걸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탑스핀과 A스타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TM 이미지로부터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하나를 선정을 하고 이 선정된 것 중에 뭐 요거 하나여도 좋고 이 전체여도 좋고 이거를 스캔하듯이 이렇게 쫙 스캔을 해요. 그러면 요거 또는 요것에 대한 그 디프렉션 패턴을 우리가 얻는 거죠. 잘 스캔을 할 때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쭉 스캔을 하고 요 지점에서는 이런 디프렉션 패턴을 얻습니다. 그럼 요 디프렉션 패턴을 요게 이제 스팟들인데 요 스팟을 해석을 하게 되면 요게 어떤 오리엔테이션인지를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맵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맵을 쭉 얻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쫙 오리엔테이션 맵을 얻게 되는데 이게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EBSD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EBSD는 기쿠치 패턴을 가지고 하는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노빔 패턴을 가지고 하고 얘는 1나노의 크기를 갖는데 EBSD 같은 경우에는 100나노의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BSD하고의 원리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거고 레졸루션으로 보면 얘는 1나노 정도에서 조금 더 크게 보면 2나노 정도까지 레졸루션으로 여기를 스캔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 10나노짜리 파티클이 있다면 이거를 10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안에서의 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위도 알게 되는 거고 결국은 오리엔테이션, 페이스맵 이거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텍스처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A스타 TM의 기능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5에서 10분이면 끝나더라. 자, 이거는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탑스핀이라고 하는 건데 이 탑스핀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서 하나를 아까 얻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해절 패턴을 그럼 이 해절 패턴의 스탠다드와 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탠다드로부터 얼마만큼 찌그러져 있느냐. 자, 그때 이제 그 찌그러진 정도를 비교를 이와 같이 합니다. 그 스탠다드 샘플은 이와 같고, 자, 그래서 만약에 알루미늄이고 내가 111을 보고 있다. 그럼 알루미늄 111의 스탠다드 샘플이 여기에 해절 패턴이 척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 있다. 자, 이게 지금 내가 샘플에서 직접 찍은 거죠. 자, 찍은 것을 이제 비교를 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필름 가지고 늘리듯이 여기에다가 얘를 핑거프린팅 하듯이 매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얘가 XX 방향, Y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 스트레인을 먹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거는 다 그냥 텐서 계산으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컴퓨터에서 다 해주는 거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얻은 한 지점에서의 이 스팟을 이용을 해서 스트레인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촉매 쪽으로 넘어와 보면 요 위치에서 이렇게 쭉 스캔해서 찍은 이 각각의 점들이 여기에 있고 요거 하나가 요렇게 색깔로 나오는 요거 하나가 이제 그 나노빔 디프렉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그 표준
아까 스팟과 얼마만큼 찌그러져 있느냐를 이렇게 쭉쭉 늘리면서 맞추면 XX 방향으로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빨간색이죠.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골드층이 이 방향으로는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있는 골드층은 어떻습니까? 이 방향이 어쨌든 수직인 이 방향. 이거는 팔라듐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덮고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면을 싸고 있는 이 방향은 골드에 가깝게 상당히 팽창되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반대로 YY 디렉션, 요거의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은 정확하게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여 있는 면, 이렇게 놓여 있는 면은 이 방향으로 골드에 가깝게 팽창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애들, 그거는 아까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XX와 YY를 봄으로써 이 파티클 하나가 어떻게 스트레인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즉, 이 안에 있는 팔라듐은 팔라듐이고,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골드인데, 실제로 이 골드가 이 팔라듐 위에 얹어질 때 실제 얹어지는 레이어, 양파 껍질 층으로는 골드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팔라듐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예제에서 다 동일하게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의미의 이 부분은 실제로 팔라듐이 인터페이스에서 늘어난 거이기도 하고, 골드가 팔라듐에 얹어지면서 수축이 된 그런 내용들이 여기로부터 아시메트릭하게 여기에 작동을 한다.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조 분석이 사실은 완전하게 스트레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 겁니다. 지금 했던 얘기들을 쭉 했고, 그래서 그런 기여분들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팔라듐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표면 쪽에 있는 팔라듐은 뭐 메이비 이쪽에 기여를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쉘 쪽에 있는 골드는 이쪽에 떠야 되는 놈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기여를 하고, 즉 이런 녹색의 컬러의 엑스레이 필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놓고도 실제로 여기까지 해석해 들어가는 건 이게 이제 사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그런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노 재료의 구조 분석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D가 3D로 가고 있다. 이건 뭐 요즘에 대단히 큰 추세이죠. 그리고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량적으로 가고 있고, 옛날에는 이미지만 보여주고 뭐 구조 정도를 보여주면 끝이었다면 지금은 물성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를 요걸 하나 찍었는데 아까 같은 나노 파티클 하나의 물성이 이게 그래서 이게 촉매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촉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퍼티까지를 지금은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 자, 스태틱에서 다이나믹으로 가고 있고, 이건 이제 인스튜 실험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나노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쪽이 굉장히 최근에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는 이제 이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몇 가지 커런트 캐퍼빌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중에서 아까 3D, 우리가 지금 3D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샘으로는 이렇게 해서 3D를 보고 있어요. 샘도 3D 가능합니다. 2장을 찍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샘이면, 샘 샘플이면 이렇게 해서 한 장 찍고, 이렇게 해서 한 장 찍은 다음에 요거 2개를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토포그래피가 이렇게 보여요. 어디서 가장 많이 하냐면 행성 탐사할 때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달의 토포그래피를 그릴 때 우주선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카메라를 2개를 달아가지고 요 정도 각도에 해당하는 거를 찍어서 거기서 프로파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돌죠. 그래서 3차원적, 이게 뭐 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쌤에서 보는데 어쨌든 2장의 사진으로 3차원을 찍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성출물이 있다. 그러면 쌤에서는 2장 찍어가지고 이 성출물의 높이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FIB에서는 아까 슬라이스 앤 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슬라이스 앤 뷰를 통해서 FIB에서는 3차원을 보고 있고, TM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샘플을 꺾어가면서 이런 3차원적 이미지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뭐 이런 이제 세포와 같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이그젠플들인데, 바이오 쪽에서도 난리도 아니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막 모르긴 몰라도 한 2, 3년은 해야 될 겁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하나를 딱 하고 나면 그냥 박사를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포나 세포 안에 어떤 뭐 마이토콘드리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기전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때 어떤 특이성들을 보고 이런 일들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D가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봤더니 원자까지도 3D가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나노 파티클 하나에 실제로 돌려가면서 조네시스가 안 맞으면 잘 안 보이고, 조네시스가 맞을 때 어떤 때 보면 한참 보면 눈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3차원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개 껍데기를 보여드렸던 그 예인데, 이 내부 칼슘 카보네이트 안을 보면 이 안에도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와 같이 상당히 비정실과 결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내부를 우리가 스트레인으로 측정을 하면 이와 같이,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의 스트레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인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위에서 이런 프레저가 오면 얘가 어떻게 저항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질이 강해진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도에다가 스트레인을 주면 물질은 강해집니다. 대신 빨리 부러지죠. 자,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인들을 이런 그 안에서 정성적으로 옛날에 봤다면,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이런 그 정량적인 스트레인을 정확하게 끌어내는 여기까지 해줘야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에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 회사하고도 같이 많이 일도 해봤고, 그다음에 좋은 논문도 써보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도 어렵게 해보고, 물론 대부분은 학생과 연구원들이 같이 하는 일들이지만, 자, 그렇게 해보면 일단 이런 사진들이 있고 없고가 사실 굉장히 그 억셉턴스를 결정을 많이 하고, 또 회사 같으면 이렇게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그냥 이미지로만,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인이 많이 먹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분석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옛날에는 스태틱하게 봤다면 지금은 다이나믹하게 당기면서 어디가 지금 스트레인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재밌게도 쌤이죠. 그러니까 쌤에다가 이런 마크를 하나를 찍어서 내 샘플이 판재면 판재 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딱 필름 같은 거를 얹어서 그거를 같이 당겼을 때 이 얘들이 변화하는 정도를 가지고 요 스트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쫙 추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프로그램도 아마 한 50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당기는 게 사실 어렵죠. 당기는 장치를 안에다 집어넣는 게. 그래서 쌤 안에다 이렇게 당기는 장치를 집어넣고 당기면서 EBSD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성도 보고, 이와 같이 어디에 스트레인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하는 인테그레이션된 복합화된 분석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애톰 프로보라는 것이 하나가 특이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나온 이제 장비인데 이런 뭐예요. 이런 어떤 구조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석출물들이 있고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일단 쌤에서는 안 보여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것이 결정의 개수가 많다면 요 프리시테이트들 석출물들의 회절픽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살짝 있지만 여전히 이 양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엑스레이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TM으로 오는데 이렇게 TM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보면 여기가 이제 뭐 하이 레졸루션으로 받거나 아니면 디프렉션으로 받거나 또는 EDX를 봐서 우리가 얘가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샘플이 여기에 딱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에도 매트릭스가 있고 아래도 매트릭스가 있고 이 나노 파티클은 이런 두께 안에 이렇게 인베드 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뚫고 지나가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그 조성도 거짓말이고 디프렉션도 거짓말이고 이미지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이지만 상당히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지금까지는 얘가 뭐다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해왔어요. 그런데 애톰 프로브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샘플로부터 이렇게 핀을 팁 또는 리드 바늘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FIB로부터 여기를 필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꺼낸 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씩 증발을 시켜서 매스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겹, 한 겹 양파 껍질이 벗겨져 나오는 것처럼 벗겨지면서 이 영역의 어떤 부분들이 해석이 되는데 이제 그게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커퍼, 이 안에 커퍼가 이렇게 있다. 이 안에 마그네슘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징크가 이렇게 있다. 자, 했을 때 얘를 합성을 해보고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없애고 하면서 여기에 석출물만의 표시를 이렇게 해보면 석출물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 조성은 얼마고 요 조성은 얼마니까 정량적으로는 뭐 이게 만약에 카본이다 그러면 MC 뭐 6다, 뭐 2 and 3다. 이런 어떤 결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석출물들과 같은 것을 디파인을 해야 된다면 이 굉장히 애톰 프로브가 파워풀한 장비이고 이런 석출물뿐만이 아니고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굉장히 다층으로 있는 계면에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케미컬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할 때도 이게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아주 좀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TM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결과들을 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한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션이 될 것 같은데 인시트 TM. 지금 이제 요 전장하고 이거하고 하는 게 지금 커런트 캐퍼빌리티하고 퓨처 캐퍼빌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분석은 앞에서와처럼 3D로 갈 거다. 그다음에 정성이 아니고 뭔가 탁 찍어서 스트레인 얼마, 조성 얼마 이런 정량으로 갈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뭐가 있었죠? 갑시다. 자, 정량 그리고 프로퍼티 이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프로퍼티까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다이나믹 이건 이제 지금 마지막 세션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시티 쪽은 어떻게 향후 움직이겠느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소재의 나노 스케일에서의 분석을 할 때 인시티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EC2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동작 환경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가스, 리퀴드,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현미경이든 아니면 뭐 엑스레이든 가속기에 있는 방사형이든 뭐 아니면 광학 현미경에 어디든 XPS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하고들 있고 그게 대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량이어야 되고 프로퍼티도 나와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이미지도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굉장히 해피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즐기는 분들이 이런 일들 한다면 굉장히 해피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것이 이제 뭐 F5이나 SAM이라면 이 챔버 안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샘플이 놓이겠죠. 그럼 이제 SAM으로 볼 거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SAM에서 뭐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EDX로 가면 뭐 EDX 스펙트럼을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미러를 통해서 광이 옵티컬이 라이트가 바깥으로 나오면 이런 CL 광 특성을 보겠죠. 이 재료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자를 만들어 버리면 F5이나 이런 걸로 이런 와이어의 소자를 만들면 전기적 특성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매니플레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으면 실제로 여기에서 IV 커브 같은 것들을 직접 측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스크래치 테스트, 여기에 인덴터, 이거를 땡기면 텐사일, 누르면 컴프레션, 그리고 요거로부터 뭔가 이상해서 F5로 TM 샘플링을 하면 이와 같이 샘플링이 되고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우리가 본다.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지금 F5 또는 SAM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거를 제가 2002년에 그렸습니다. 2002년. 그래서 2002년에 그렸고 2008년, 9년 정도에 사실 이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다 이렇게 갖추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 그런 과정들까지를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이런 시스템을 갖고 실험을 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원한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런 꿈을 꿔야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들을 좀 우리가 좀 새롭게 할 수 있냐. 이게 예전에는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수소 저장합금인데 이렇게 샘을 봤어요. 그죠? 그러다가 F5가 나오면서 이렇게 단면을 봤고, 그 다음에 이게 트랜스퍼 홀더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랩별로 만들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이제 팔기도 하면서 이걸 TM으로 옮길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해서 F5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TM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표면 이미지, 내부의 SAM 이미지, 그 다음에 내부의 TM 이미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복합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면 이런 거를 그 나노 매니플레이터, 즉 이제 나노 침이죠. 나노 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양쪽의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얘의 저항과 이것의 저항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소 마그네슘 분석 저항이 훨씬 더 낮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소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어디가 패스인지도 알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처럼 EC2로 인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F5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런 저항이나 IV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 컴프레션을 보는 거죠. 컴프레션을 보고, 그리고 TM 안에서 이런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한 폴더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 안에 인바이먼트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TM이 흘러가는 전자가 흘러가는 패스인데 거기에 딱 이 자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샘플을 로딩을 해서 여기에 가스를 흘리건
기대를 흘리건 압력을 컨트롤하건 여기에 물론 리미테이션들은 각각 있겠죠. 온도를 뭐 한정 없이 올릴 수 없을 거고 또 가스 압력을 뭐 2기압, 3기압, 5기압 이렇게 계속 올릴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리미테이션을 갖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샘플들은 상당히 그 인바이먼털이 컨트롤된 실제 동작 환경 하에서의 샘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안 되네요. 뒤에 것도 안 되면. 네. 자, 이게 막 움직이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600도씨의 온도에서 골드 파티클들의 결정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아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쪽 연구를 하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보시면 일기압, 수소, 600도씨 이런 조건에서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 안에 아까와 같이 쉘 스트럭처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자리 이런 각각의 자리로부터 EDX를 통해서 이게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인스를 통해서 이 자리에 본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진공하에서가 아니고 이런 어떤 얘가 작동하는 요 환경이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고, 앞으로의 좋은 논문이 됐든 뭐가 됐든지 상당 부분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시스템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한 5년 뒤에 논문쯤 된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껍딱지 붙듯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위하고 뭐 이럴 때는 PM 사진을 싫지 않으면 재료 분야의 저널에서는 논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좋은 저널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연구를 하려면 우리 논문 정도에 실으려면 PM 사진을 실어라 해요. 조금 지나니까 하이 레졸루션을 싫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뭐 일스 데이터를 거기다가 얹지 않으면 안 받아주고요. 그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가야 돼요. 이거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논문이 만능이냐, 이제 그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의 연구 분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재, 이런 것들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척도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드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에 애프터 리액션에서 이런 크리스탈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그것이 이런 온도와 이런 압력에서, 이런 가스에서 진행된다라는 거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이게 애프터가 검은색이죠, 비포가 빨간색. 즉 이게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까 팽창한다는 거라고, 수축하는 거라고 했죠. 아니지. 팽창이죠. 그러니까 수소에 노출하기 전에는 이제 빨간 자리였는데, 수소에 노출하고 났더니 얘가 검은 자리로 가더라고요. 이게 팽창했다는 얘기죠. 뭐가 이 격차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 빨간색 상태에서 사실은 모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분석이 아까처럼 이제 얘가 쉐입이 바뀝니다. 이런 것에 노출이 되고 쉐입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레티스들이 격자의 크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얘를 찍고 이것도 찍고, 그 다음에 이거의 물성하고 연결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좋다면 이거를 3D로까지 딱 보여준다. 이러면 완벽한 하나의 피규어가 세팅이 딱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10년 안에 그런 세상에 살 겁니다. 장난감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오비탈 같은 것들을 막 바꾸기도 할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완성도 높은 재료의 어떤 프로퍼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찾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찾음으로써 이제 디자인 룰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 내가 원자 단위에서 또는 나노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해야지만 이게 워킹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거 안에 매스 스펙트를 붙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고, 뭐 안에서 나노 와이어 합성도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리퀴드 상태죠. 자, 리퀴드 상태에서 뭔가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나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제 이것의 주제로서 오늘 튜토리얼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와 같은데, 실제 분석과 캐릭터라이제이션, 이런 용어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써 있을 거예요. 어널리시스하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의 차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널리시스, 캐릭터라이제이션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쓸 텐데 그 PPT 안에 어딘가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노 기술의 어떤 롤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좀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툴들, 캐릭터라이제이션에 필요한 툴들에서 주로는 SEM, FIB, TM, 3D의 관점에서 연결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어드밴스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리서치 퀄리티를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한번 쭉 들으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제 그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제가 해주실 거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이게 뭐 어떤 질문이어도 좋고, 분석 전반에 걸쳐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